서울 로열 호텔의 VIP 연회장은 상류층의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억지 웃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다. 재계 거물들과 정치인, 그리고 그들에게 기생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 화려한 가면 무도회를 벌이고 있었다. 이 위선적인 무대의 한 구석, 강민주는 홀로 서 있었다. JM테크의 젊은 CEO인 그는 이 화려한 군중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깡마른 체형을 감추지 못했고 유난히 창백한 얼굴은 조명 아래서 더욱 병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흑요석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그에게는 늘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병약한 CEO,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부 경영인, 그리고 그중 가장 치욕적인 것은 불임이라는 낙인이었다. 몇 년 전 겪은 끔찍한 사고의 후유증이었다. 그 사고는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 앗아갔다. 그때 거만한 웃음소리와 함께 한 무리가 그에게 다가왔다. 중심에는 태산그룹의 황태자, 최진석 이사가 있었다. 그는 태산그룹 최태환 회장의 망나니 아들로 오만함이 그를 지배하는 유일한 감정인 듯 보였다. 최진석은 민준의 앞에 보란듯이 멈춰섰고 주변의 이목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이게 누군가? 강민준 대표 아니신가? 이런 자리에 행차하실 기력이 있으셨나 모르겠네. 최진석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준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하긴 JM테크가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렵다더니 투자자라도 잡으러 나오셨나 봐. 민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최진석을 마주 보았다. 최 이사. 남의 회사 사정에 관심 가질 시간에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는 게 어떻겠소. 듣자 하니 최근에 추진하던 해외 사업 건이 크게 엎어졌다고 하던데. 최진석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민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내 놈이. 그는 목소리를 높이려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입은 살았군. 하지만 어쩌나 경영이라는 게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말이야. 특히 후계를 생각해야 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최진석은 후계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민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듣자 하니 강 대표는 대를 이을 자식도 없다던데 그런 불안정한 사람에게 누가 감히 투자를 하겠어. 안 그런가? 여러분 주변에서 동조하는 듯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최진석은 민준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가 분노하거나 혹은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후계라. 최 이사처럼 훌륭한 후계자를 둔 최태환 회장님은 참 든든하시겠소. 그 말은 단순한 비꼬미 아니었다. 최진석의 수많은 스캔들과 무능력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적어도 나는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최 이사는 아버지의 그늘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지 않소. 태산그룹의 미래가 참 밝아 보입니다. 이 자식이. 최진석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려던 찰나 그의 아버지인 최태환 회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진석아, 그만해라. 최태환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아들과 달리 모든 감정을 감춘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최태환은 민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재는 맹수와도 같았다. 강 대표. 몸도 성치 않다는데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네. 젊은 사람의 객기는 때로 독이 되는 법이지. 그것은 위로를 가장한 명백한 경고였다. 태산그룹은 오래전부터 JM택계의 혁신적인 기술을 노리고 있었다. 민주는 최태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독인지 약인지는 마셔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최진석의 분노에 찬 시선과 최태환의 차가운 눈빛이 꽂혔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민주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한기에 기침이 터져 나왔다. 곁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서연 비서가 재빨리 두꺼운 코트를 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들렀다 가시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박 비서, 이 정도는 익숙하잖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최태환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JM테크를 삼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병약함과 불임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공격 무기였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민주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는 약하지 않았다. 다만 몇 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힘을 숨기고 철저히 약한 모습만을 보여왔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죽은 부모님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JM테크의 핵심 기술을 노린 자들의 소행이었고 민주는 그 배후에 최태환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건강을 잃었고 후계자를 가질 능력마저 상실했다. 사람들의 조롱과 동정 속에서 그는 칼을 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JM택 본사 1층 로비는 아침부터 이례적인 소란으로 가득 찼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있었던 최진석과의 충돌이 벌써부터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분위기가 뒤숭숭한 터였다. 민주는 막중한 피로감을 억누르며 집무실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대표님, 지금 로비에. 박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컴을 통해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지?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이들입니다. 웬 아이들 4명이 대표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 잘못 찾아온 거겠지. 보안팀에 연락해서 그게 그 아이들이 대표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준의 뇌가 순간 정지했다. 아빠 불임인 자신에게 아빠라니. 이것은 또 무슨 모략인가. 최태환이 벌인 또 다른 수작인가. 그는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로비 중앙에는 7,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와 그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 2.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듯한 남자아이 하나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들 주위로 직원들과 로비에 출입하던 기자 몇몇이 웅성거리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민준이 나타나자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민준의 눈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민준과 아이들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는 민준을 향해 달려오려다 주춤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아빠 맞잖아요. 우리 아빠. 곧이어 다른 두 아이도 약속이나 한 듯 아빠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병약한 불임, CEO 강민준. 숨겨둔 아이, 넷 등장.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끔찍한 헤드라인이 민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최태환이 연회에서 자신을 모욕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렸지만 필사적으로 자신을 붙잡으려는 듯한 아이들의 눈망울. 그 순간 민주는 이 아이들이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렌즈 앞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조롱받던 약자의 삶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빠. 아이들의 절박한 외침은 거대한 징이 되어 강민준의 머릿속을 울렸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직원들은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수군거렸다. 모든 렌즈가 강민준, 불임의 CEO, 그리고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4명의 아이들에게 고정되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최태환의 비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어젯밤의 모욕이 오늘 아침에 이 터무니없는 스캔들로 이어진 것이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아이들의 등장은 그의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악랄한 수작임이 분명했다. 그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아이들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가장 큰 아이의 눈빛은 유난히 강렬했다. 공포 속에서도 그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 눈은 기묘하게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다른 아이들은 그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박 비서. 민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네. 대표님. 박서연 비서가 즉각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 역시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보안팀을 시켜 모든 기자를 막아 1층 로비 전체를 폐쇄하고 저 아이들을 내 집무실로, 아니,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즉시 이동시켜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마. 민준의 지시는 빠르고 단호했다. 그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플래시 세례가 정점에 달했다. 민준은 가장 큰 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이름이 뭐지?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김아준입니다. 얘들은 하늘이, 바다, 그리고 별이.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하준이라는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눈에서 연기가 아닌 절박함과 혼란을 읽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박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박 비서와 보안팀이 재빨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비상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시켰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지만 민준은 그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자신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다. 예상했던 바였다. 아이들이 로비에 나타난 지 불과 30분 만에 JM테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CEO 사생아 스캔들은 그가 애써 지켜온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기세를 올렸다. 박 비서, 아이들 옆에 사람 붙여. 절대 눈을 떼지 마. 그리고 아이들 신원 파악. 즉시 시작해.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라인을 총동원해서. 알겠습니다. 대표님.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민준이 들어서자 10명 남짓한 이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대부분은 최태환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자들이거나 이 상황에 겁을 집어먹은 자들이었다. 강 대표,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한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불임이라더니 뒤로는 아이를 넷이나 숨겨두고 회사를 기만한 겁니까? 당장 공식 입장을 밝히고 그 아이들을 내보내시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민준을 범죄자 취급했다. 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소란이 잠시 잦아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당장 그 아이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 친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시오. 그전까지는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자신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혼란을 틈타 최태환이 회사를 장악하는 것. 그는 이사들의 불안과 탐욕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좋습니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지금 즉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역시 부인하는 게 맛. 아니요. 민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아이들. 제가 임시로 보호하겠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JM테크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미쳤소. 강 대표 스캔들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민준이 회의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 사태가 누군가의 악의적인 조작이라면 저는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저 아이들이 정말 제 아이들이라면 저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일시적인 패닉 상태일 뿐이요. 우리가 지금 겁에 질려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쫓는다면 JM테크는 비정한 기업이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될 거요. 나는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결정입니다.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민준의 병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민준은 회의실을 나섰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편 태산그룹 회장실. 최태환은 폭락하는 JM테크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아들 최진석이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아버지 강민준, 그 자식이 아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론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불임 CEO의 눈물겨운 부성애라는 둥,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둥 온갖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태환은 시가에 불을 붙였다. 멍청한 놈. 제 무덤을 파는구나. 동정심 따위로 경영을 하려 하다니. 그는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내뿜었다. 진서가, 지금이 기회다. 언론을 더 부채질해. 강민준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라. 동시에 우리 쪽 자금주를 동원해서 JM테크의 주식을 몰래 사들여 이사회를 압박할 준비도 하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병든 놈이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진석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최태환은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에게 강민준은 처음부터 눈엣 가시였다. 민준의 부모가 가진 기술, 그리고 민준의 잠재력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다. 그날 밤 JM텍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4명의 아이들은 따뜻한 물로 씻고 새 옷을 갈아입은 뒤 지쳐 쓰러진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주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박서연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아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출생 기록, 병원 기록, 그 어떤 공적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기록이 없다. 네. 유일한 단서는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에 붙어 있던 작은 라벨이었습니다. 희망바이오 연구소라는 곳의 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소는 5년 전 의문의 화재로 모든 데이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김진우 박사 부부도 함께 실종되었고요.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희망바이오 연구소, 그리고 김진우 박사. 그 이름들은 민준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동료이자 생명공학 분야의 천재였던 사람, 김진우 박사. 민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비서가 망설이며 말했다. 그 연구소가 화재로 사라진 날짜가 대표님께서 사고를 당하신 날과 일치합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민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사고, 부모님의 죽음, 사라진 연구소,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4명의 아이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민준은 박서연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박 비서, 지금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김진우 박사 부부와 내 사고, 그리고 최태환,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 이것은 내 개인적인 명령이요. 박서연은 민준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병약한 CEO의 눈빛이 아니었다. 복수를 준비하는 자의 냉혹한 결이었다. 네, 대표님.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민준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왜 하필 지금 나타나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을까?
그는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음을 직감했다. 이 아이들을 지키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조롱받던 약자는 이제 칼을 뽑아들 준비를 마쳤다. 강민준의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사이에 견고한 요새에서 예측 불가능한 놀이터로 변해버렸다. 최고급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에는 이제 출처 불명의 크레용 자국이 생겼고,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던 거실 소파에는 아이들의 작은 양말이 널브러져 있었다. 병약한 CEO의 적막하고 살균된 공간은 4명의 아이들이 내는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이 모든 변화가 낯설었다. 그는 아침마다 박 비서가 준비해주는 간단한 유동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거대한 식탁에 그와 4명의 아이들이 마주 앉았다. 하준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민준을 빤히 쳐다봤고, 쌍둥이인 하늘이와 바다는 낯선 음식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막내 별이만이 신이 나서 손으로 음식을 마구 뭉개고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식사는 따로.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됐어. 여기서 먹지. 그는 어색하게 포크를 들었다. 그 순간 별이가 으깬 감자를 그에게 힘껏 던졌다. 음식물은 정확히 민준의 비싼 실크 셔츠에 명중했다. 박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별아.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최태환이 벌인 이 연극에 자신이 놀아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냅킨을 들어 묵묵히 셔츠를 닦아냈다. 그의 그런 반응에 하준이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아이들과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민주는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최태환이 고용한 단순한 아역 배우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영리했다. 특히 첫째 하준이는 민준을 끊임없이 놀라게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긴급 이사회에서 돌아와 잠시 서재에 들렀다. 그는 최고 수준의 보안이 걸린 개인 노트북을 잠시 열어둔 채 물을 마시러 갔다. 불과 2분 만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하준이가 그의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누가 함부로 만지라고 했지. 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하준이는 놀라지도 않고 작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민준조차 해독하기 어려운 복잡한 코드가 떠 있었다. 이거 방화벽이 이상해요. 구멍이 났어요. 민준은 숨이 멎는 듯했다. JM테크의 최고 보안 전문가가 설계한 오중 방화벽이었다. 너 이걸 어떻게? 하준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알아요. 아빠. 아니, 김 박사님이랑 게임 많이 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김 박사라는 이름에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하준이를 밀어내고 키보드를 확인했다. 아이의 말대로였다. 누군가 백도어를 통해 민준의 개인 서버에 접근하려 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하준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8살짜리 아이가. 이것은 게임으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쌍둥이인 하늘이와 바다 역시 기이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 민주는 무심코 아이들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꽃이나 자동차 대신 복잡하게 얽힌 이중나선 구조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법한 세포 그림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지? 민준이 물었다. 하늘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의 예쁜 꽃이에요. 이게 있으면 아픈 사람들이 안 아파요. 바다가 옆에서 덧붙였다. 아빠의 비밀의 방이에요. 나쁜 아저씨들이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주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 그린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전자 편집 기술과 세포 재생에 관한 핵심적인 도식이었다. 5년 전 희망바이오 연구소의 김진우 박사가 연구하던 바로 그 기술. 민준의 아버지가 생전에 극찬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꿈의 기술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박 비서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다. 내가 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내. 친자 확인 검사를 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아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줘. 김진우 박사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 좋고. 대표님. 설마. 박 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설일 뿐이야. 하지만 만약 내 가설이 맞는다면 이 아이들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김진우 박사가 남긴 유산 그 자체일지도 몰라. 민준이 아이들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외부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지고 있었다. 최태환은 자신의 언론 제국을 총동원하여 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시작했다. TV뉴스에서는 연일 강민준 CEO의 이중생활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최태환 측이 매수한 전문가들은 민준의 불임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망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병약한 CEO, 아이들을 납치해 가상의 가족놀이, JM택 주주들, 강민준 대표 정신 감정 요구 같은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이사회는 매일같이 그를 소환했다. 강 대표 당장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보내시오. 회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오. 최태환의 꼭두각시인 이사들이 거품을 물고 달려들었다. 민주는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버텼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략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스캔들의 재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5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하준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민준의 책상 앞에 섰다. 왜? 아빠라고 불렀어. 민준이 처음으로 그날의 질문을 던졌다. 하준이는 작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서웠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 아빠가 불이 나기 전에 우리를 숨기면서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쫓아올 거라고. 만약 잡히면 강민준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아저씨.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왜 아빠라고? 우리를 데려다 준 아저씨들이 시켰어요. 하준이가 고백했다. 그 연회장 사진 일장에서의 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내 아빠다. 로비에서 무조건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최태환의 계략이 아니었다. 적어도 최태환이 전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니었다. 제3의 세력이 존재했다. 김진우 박사의 편이었거나 혹은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들은 아이들을 가장 안전한 곳,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인 자신의 품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이 아이들은 최태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동시에 민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이 앞에 섰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쥐었다. 하준아, 이제 괜찮아. 왜 나를 아빠라고 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는 이제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게. 그것은 더 이상 전략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조롱받던 약한 CEO의 가슴 속에서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책임감이었으며 어쩌면 부성애와도 닮아 있었다. 최태환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강민준이 아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굶주린 맹수에게 피냄새를 맡게 한 꼴이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JM테크를 향한 조직적인 공매도 폭탄이 투하되었다. CEO 도덕성 논란이라는 기름에 경영 능력 부재라는 불이 붙었다.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패닉셀링이 아니었다. 최태환이 수개월간 비밀리에 준비한 치밀한 금융공격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JM테크의 주식을 대량으로 차입해 시장에 쏟아붓고 있었다. 동시에 JM테크의 핵심 협력사들이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JM테크의 유동성 위기를 대서특필했다. 회사는 불과 며칠 만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 대표 회사가 망하고 있소. 이 모든 게 당신의 독선적인 결정 때문이야. 최태환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이사가 서류를 집어 던졌다.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 당장 시설로 보내. 그것만이 회사가 살 길이야. 다른 이사들도 동조했다. 그들은 민준을 끌어내리고 최태환에게 회사를 헐값에 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이사들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말 좀 해보시오. 강 대표,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여러분과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복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미쳤군. 지금 우리에게 남은 총알이 있기나 한 줄 아시오. 총알은 만들면 됩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를 해임하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JM테크의 대표입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몸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전쟁 상황실과도 같았다. 민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자금 흐름과 주가 변동을 분석하고 있었다. 박서연 비서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보고했다. 대표님, 방어 자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48시간 안에 부도 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지병이 다시 도지는 듯했다. 그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최태환의 공격은 완벽해 보였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빈틈이 없었다. 마치 JM테크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내부 배신자가 있거나 혹은 민준이 중얼거렸다.
시스템이 뚫렸거나 보안팀에서는 외부 침입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오중 방화벽은 완벽하다고. 박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이거 또 이상해요. 민준과 박 비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하준이가 어느새 서재 구석에 있는 보조 터미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언제 잠옷을 갈아입었는지 헐렁한 티셔츠 차림이었다. 하준아, 여긴 어떻게? 데이터가 울어요. 하준이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가 전에 말했던 그 구멍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계속 우리 집 물건을 훔쳐보고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하준이의 옆으로 달려갔다. 어디 무슨 말이야? 하준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복잡한 로그 파일의 한 줄을 가리켰다. 그것은 일반적인 데이터 패킷처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준이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이상 현상으로 보인 것이다. 이건 단순한 백도어가 아니야. 민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준이가 발견한 것은 최태환이 심어놓은 스파이웨어였다. 그것은 방화벽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 자체의 신뢰 시스템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JM텍의 모든 재무 데이터, 계약 정보, 심지어 민준의 개인 일정까지 실시간으로 태산그룹의 비밀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최태환이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젠장. 민준이 주먹을 내리쳤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하준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요. 아저씨, 이 길 반대로도 갈 수 있지 않아요. 민준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하준이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이 천진난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이 하나면 우리도 그 길로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하준이의 말대로였다. 이것은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구멍인 동시에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이기도 했다. 최태환은 자신이 완벽하게 상대를 감시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 감시 카메라가 실은 양방향 거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하준아, 내 말이 맞다. 우리도 놀러 가야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병약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가장 강력한 반격의 무기를 손에 쥔 사령관의 눈빛이었다. 그는 즉시 박 비서를 불렀다. 박 비서, 지금 당장 JM테크의 지하 5층 알파룸을 개방해. 그리고 나의 유령팀을 소집해. 유령팀은 민준이 JM테크를 물려받은 직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구축한 사이버 보안 및 정보전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들은 민준의 사고, 배후를 추적하기 위해 존재했다. 대표님. 드디어 박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민준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드디어 드러낸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태환은 내가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린다고 믿을 거야. 민준은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아. 그가 원하는 대로 연기해주지. 민준은 하준이가 찾아낸 그 비밀 통로를 바라보았다. 박 비서. 우리는 이 길을 통해 적에게 가짜 정보를 흘릴 거야.
JM택가 당장 내일이라도 부도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그럼 최태환은,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남은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공매도에 쏟아부을 거다. 그가 가장 확신에 차 있는 순간, 우리가 그의 숨통을 끊는 거야. 민주는 하준이를 안아들었다. 하준아, 너는 아저씨가 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야. 할 수 있겠어. 하준이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아니,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데이터로 거짓말을 할 수는 있다고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JM테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다시 폭락할 것이다. 세상은 강민준이 무너졌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를 조롱받던 약자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서막은 8살짜리 천재 아이의 손끝에서 열렸다. JM테크 본사 지하 5층. 알파룸은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인 공간이었다. 이 방은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벙커이자 강민준의 가장 날카로운 검과 방패가 숨겨진 곳이었다. 회의실에서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민준은 냉철한 사령관의 눈빛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유령팀이라 불리는 3명의 최고 엘리트 요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공룡 잠옷을 입은 하준이가 작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는 이 첨단 장비들 속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시스템의 심층부로 파고들고 있었다. 시작하지. 민준의 낮은 명령에 맞춰 작전이 개시되었다. 그들은 하준이가 찾아낸 스파이웨어의 역경로를 타고 태산그룹의 서버로 침투했다. 유령 1. JM테크의 모든 계좌가 동결된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해 자산 매각 공고를 다크웹에 흘려. 유령 2. 내일 아침 내가 스위스 비밀 계좌로 도피 자금을 송금하려는 가짜 흔적을 만들어. 최태환이 내가 도망칠 거라 믿게 만들어야 해. 민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적을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하준이는 그들의 작업이 원활하도록 태산그룹의 방화벽을 교란하는 역할을 맡았다. 저쪽. 방화벽 7번 게이트가 약해요. 지금 들어가면 3분간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의 직감적인 가이드는 유령팀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시각. 태산그룹 회장실. 최태환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르는 정보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멍청한 놈. 결국 도망칠 궁리나 하고 있었군. 강민준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려 한 흔적과 JM테크의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아버지, 완벽합니다. 최진석이 흥분해서 외쳤다. 지금이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입니다. 남은 자금을 총동원해서 공매도를 밀어붙이면 내일 JM테크는 완전히 파산하고 우리는 깡통이 된 회사를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최태환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좋다. 모든 자금을 동원해. 단 한 주의 예외도 없이. 강민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병든개는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그는 강민준이 아이들 문제로 이성을 잃었다고 완전히 확신했다. 다시 알파룸. 민준은 최태환이 미끼를 물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자금 흐름이 마지막 공격을 위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좋아. 덫은 놓였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하준이가 그를 불렀다. 아저씨, 여기 이상한 상자가 있어요. 하준이가 가리킨 곳은 태산그룹 서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이었다. 그것은 현재의 금융공격 데이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래되고 거대한 암호화 파일이었다. 유령 1. 저 파일 분석해. 민준이 명령했다. 유령팀의 리더가 몇 번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불가능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방식으로 암호화된 파일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때 하준이가 모니터에 떠오른 암호화 코드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거 엄마의 수수께끼 상자랑 닮았어요. 아이는 홀린 듯이 터미널로 다가가 코드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항상 가장 소중한 건 가장 예쁜 꽃 속에 숨겨야 한다고 했어요. 예쁜 꽃. 민준의 머릿속에 하늘이와 바다가 그렸던 이중 나선 구조의 그림이 스쳐 지나갔다. 박 비서, 아이들의 유전자 분석 데이터. 지금 당장 가져와.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분석을 맡겼었다. 박 비서가 급히 가져온 데이터를 유령팀이 입력했다. 그리고 하준이가 예쁜 꽃이라 불렀던 그림 속의 특정 염기 서열 코드를 키로 입력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유전자 기반 암호야. 유령 1이 경악했다. 철커덩. 거대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암호화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비디오 파일이 들어 있었다. 파일명 희망의 유산.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실행했다. 화면이 켜지고 5년 전의 희망 바이오 연구소 내부가 나타났다. 겁에 질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김진우 박사와 그의 아내 모습이 보였다. 이 영상을 강민준 대표가 보게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김 박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다. 최태환 회장이 그가 내 연구를 빼앗으려 하오. 나의 세포 재생 기술 프로메테우스를 그는 이것을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어. 나는 거절했소. 그는 짐승이요. 김 박사는 카메라를 보며 절규하듯 말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용병들을 보냈소. 나는 진짜 키를 그에게 주지 않았소. 진짜 열쇠는 내 아이들의 유전자 속에 봉인했소. 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가짜요. 함정일 뿐. 바로 그때 영상 밖에서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시간이 없어. 아이들을. 김 박사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하준아, 하늘아, 바다야, 별아. 아빠 엄마가 미안해. 꼭 살아남아야 해. 강민준 대표를 찾아. 영상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방독면을 쓴 무장한 괴한들이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리더 격인 남자가 김 박사의 멱살을 잡았다. 데이터는 어딨나? 김진우, 내 놈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 박사가 소리쳤다. 그 순간 화면 구석에 비친 괴한의 얼굴. 민주는 숨이 멎었다. 5년 전 자신의 차를 덮쳤던 덤프트럭 운전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얼굴이었다. 괴한이 총을 겨누었다. 최 회장님의 마지막 인내심이다. 그리고 화면은 총성과 함께 암전되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진우 박사 부부는 최태환에게 살해당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마지막 유산이자 세상을 바꿀 기술의 열쇠를 품고 도망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김진우 박사와 자신의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었기에 최태환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벌인 동시다발적인 살인 미수였다. 그 끔찍한 사고로 인한 부상, 그리고 불임이라는 치욕적인 낙인. 그것은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었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려는 최태환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자신은 지난 5년간 그가 설계한 거대한 감옥 속에서 조롱받으며 살아왔던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민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자에 대한 복수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이었다. 그는 조용히 울고 있는 하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준아. 민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저씨가, 아니, 내가 약속할게. 내 부모님의 복수, 그리고 우리의 복수, 반드시 내 손으로 이뤄줄게. 조롱받던 약자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심판을 내릴 집행자뿐이었다. 알파룸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니터 속 영상이 암전된 후에도 김진우 박사의 마지막 절규와 총성은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하준이는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강민주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자신의 사고, 부모님의 죽음, 김 박사 부부의 희생, 그리고 이 아이들의 출현까지 거대한 악의 축이 최태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병약한 CEO. 불임이라는 조롱은 그저 적이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의 창살에 불과했다. 박비서. 민준이 나직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하준이를 포함한 아이들 전원을 즉시 제2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켜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유령팀의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려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네, 대표님. 박 비서가 하준이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하준이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 작은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이 서려 있었다. 아저씨. 꼭.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아이들이 알파룸을 떠나자. 방 안에는 냉혹한 전쟁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민준은 유령팀을 돌아보았다. 지금부터 이것은 경영권 방어 전쟁이 아니다. 살인자에 대한 응징이다. 최태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다. 대표님. 최태환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매도 물량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령일이 보고했다. 민준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가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자. 그는 내가 완전히 부서지길 바라고 있어. 민준은 결단을 내렸다. JM테크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JM바이오를 매각한다고 공표해. 시장에 헐값으로 내놓는 거야. 대표님, 그건 회사의 미래입니다. 김 박사님의 연구와도 연결된. 유령이가 경악하며 외쳤다. 알아. 그래서 더더욱 진짜처럼 보여야 해. 민준이 모니터에 떠오른 최태환의 위장 펀드 리스트를 가리켰다. 이 자산을 매입할 자는 최태환뿐이다. 그는 내가 아이들 문제와 자금 압박에 못 이겨 마지막 남은 보물까지 팔아치운다고 믿을 거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희생이었다. JMBO는 민준의 아버지가 김진우 박사와 함께 꿈을 키웠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미끼로 던져야 했다. 매각 대금은 최태환의 숨겨진 자금줄을 추적하고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방패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병약한 CEO. 결국 핵심 자회사까지 매각이라는 기사가 터져나왔다. JM테키의 주가는 바닥을 뚫고 내려갔고 최태환은 축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강민준을 완전히 꺾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위장 펀드를 통해 헐값에 나온 JMBO를 개걸스럽게 삼켰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삼킨 것은 달콤한 승리가 아니라 민준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트로이의 목마였다. JMBO의 매각 데이터를 통해 유령팀은 최태환의 가장 은밀한 비자금 루트와 페이퍼 컴퍼니의 네트워크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어둠 속의 전쟁은 그렇게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반면 서울 외곽의 비밀스러운 안전가옥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매일 밤 아무리 지쳐도 아이들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는 쌍둥이 하늘이와 바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세포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그 그림 옆에는 민준과 자신들을 닮은 가족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는 막내 별이의 서툰 걸음마를 잡아주며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잠시나마 지옥 같은 현실을 잊었다. 어느 날 밤 하준이가 잠들지 못하고 민준의 서재로 찾아왔다. 아저씨, 우리가 짐이에요. 아이의 질문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우리 때문에 아저씨가 모든 걸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하준아, 5년 전에 나도 모든 걸 잃었어. 건강도, 가족도, 그리고 미래도.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나는 오랫동안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았어. 복수심 하나로 버텼지. 그런데 너희가 나타났어. 그는 하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는 내 짐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야.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해줬어. 너희는 내 가족이다. 그것은 법적인 선언이 아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깊은 상처와 진실로 묶인 운명 공동체의 맹세였다. 하준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새로운 가족을 얻은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민준은 아이를 다독이며 결심을 굳혔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다시 알파룸. 유령팀이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다. 5년 전 김 박사의 영상을 찍었던 민준의 사고를 위장했던 그 용병. 찾았습니다. 대표님, 그는 공식적으로는 등산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체 신호가 며칠 전 마카오의 한 비밀 카지노에서 잡혔습니다. 최태환은 증인을 살려두되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를 데려와야 해.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해.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박 비서. 나의 그림자 계좌를 개방해 전 세계의 모든 정보원을 동원해 그를 납치해서 한국으로 데려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았다. 최태환이 승리에 도취해 모든 경계를 풀었을 때 민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고 가장 기만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 선 민주는 누가 보아도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그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최근 JM테크를 둘러싼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들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며 아이들은 즉시 관련 보호시설로.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민준. 결국 무너지다. 비정한 CEO. 아이들마저 버리다. 최태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광경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끝났다. 결국 내 승리야. 하지만 이것은 민준의 마지막 속임수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최태환의 마지막 경계심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희생했다. 이제 그는 전직 대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최태환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마지막 일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가옥에서 이 뉴스를 본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다. 거짓말. 아저씨가 우리를 버린대.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이들 앞에 섰다. 저건 나쁜 아저씨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야. 민준이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가장 큰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척해야 하거든.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 아빠니까. 아이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롱받던 약자는 기꺼이 세상의 비난을 뒤집었었다. 이 모든 희생은 단 하나, 다가오는 JM테키 임시 주주총회 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재물이었다. JM텍 본사 대강당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 이곳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모인 주주들과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최태환 회장이 아들 최진석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언론은 강민준이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그가 아이들을 버리고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는 뉴스는 JM테크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듯했다. 오늘의 주주총회는 사실상 JM테크의 해체와 태산그룹으로의 헐값 매각을 승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최태환 측의 임시의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민준 전 대표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실패로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때였다.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강민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세상이 조롱하던 병약한 CEO가 아니었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창백했지만 병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눈은 지옥의 심연처럼 차갑고 깊었으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저 자식이 왜 여기에 최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임한 놈이 여긴 어쩐 일이야. 당장 끌어내.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사임계는 아직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저는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태환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강 대표. 아니, 강민준 씨. 추한 모습은 그만 보이시게. 자네가 망친 회사를 우리가 구제해 주려는 것 아닌가.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조용히 떠나게. 구제라고요. 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연단 위 노트북에 꽂았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회사가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최태환 회장님.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2주간 JM테크의 주식을 조직적으로 공매도한 세력의 자금 흐름도입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쳤지만 그 종착지는 단 하나, 태산그룹의 비밀 비자금 계좌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증거 없는 모함이다. 최태환이 소리쳤다. 시장이 당신의 스캔들에 반응한 것뿐이야. 스캔들이라고요. 민주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스크린에는 태산그룹이 JMBO를 인수한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이 떴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매각한 JMBO입니다. 회장님은 제가 절망에 빠져 마지막 보물까지 내다 판다고 생각하셨겠죠. 최태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제가 판 것은 JMBO가 아니라 회장님의 방화벽을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이 거래 덕분에 저는 회장님이 공매도에 사용한 자금과 JMBO 인수에 사용한 자금이 정확히 동일한 출처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연결되는 순간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라 명백한 주가 조작이자 불법적인 적대적 M&A 시도였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회장,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거짓말 데이터를 조작한 거야, 저놈이. 최진석이 발악했다. 조작이라고요. 민준이 차갑게 반문했다. 그럼 진짜를 보여드리죠. 주가 조작은 당신들의 범죄 목록 중 가장 가벼운 것에 불과하니까. 민준이 신호를 보냈다. 강당 뒷문이 다시 열렸다. 박서연 비서와 유령팀 요원 2명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5년 전 사망 처리되었던 용병. 박 씨였다. 최 회장님. 이 얼굴 기억나십니까? 민준이 물었다. 최태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이자는 5년 전 등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박모 씨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해 보이는군요. 민준이 박 씨의 턱을 잡아 돌렸다. 박 씨, 당신의 전 고용주에게 인사하시죠. 박 씨는 최태환과 눈이 마주치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태환 회장이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최태환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이것을 보면 알게 되겠죠. 민준이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을 재생시켰다. 희망의 유산. 김진우 박사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연구실이 파괴되는 소리. 최태환이 그는 짐승이요 라는 절규. 그리고 화면 구석에 선명하게 찍힌 박 씨의 얼굴과 총성.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스크린과 최태환을 번갈아 보았다.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 씨의 자백 영상을 연이어 틀었다. 최 회장은 김 박사의 연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대표의 사고도. 박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그 사고는 위장이었습니다. 김 박사와 연결된 모든 고리를 끊고 강민준 대표를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병든 개로 만들어 JM테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조롱받던 CEO의 불임. 그것은 사고의 후유증이 아니라 적의 가장 잔인하고 치밀한 음모의 결과였다. 네, 이놈. 최진석이 이성을 잃고 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유령팀 요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최태환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잿빛이 된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최태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은 내 회사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죽였고 나를 죽이려 했으며 4명의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불타올랐다. 당신이 나에게 씌운 약자라는 가면 오늘 내가 벗겨주지. 당신이 숨어있던 그 위선의 베일 내가 찢어주겠소. 이것이 당신의 심판입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기자들과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박서연 비서가 총회 직전 인증된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최태환에게 다가갔다. 최태환 씨, 살인교사, 살인미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 기자들의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져나왔다. 몰락한 황제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민준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제국의 폐허 위에서 차갑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임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후의 전장과도 같았다. 최태환과 최진석이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굴욕적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모든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다. 승리를 확신했던 황제와 그의 어리석은 아들은 한순간에 희대의 범죄자로 전락했다. 강민준은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냉혹한 집행자였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5년간 숨겨왔던 진정한 힘은 최태환이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다. 뉴스는 전례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태산그룹 최태환 회장, 살인교사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 병약한 CEO 강민준, 5년간의 복수극, 충격적 진실. 대한민국 재계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맞이했다. 최태환의 제국은 모래성보다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긴급 체포된 바로 다음 날 태산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었다. 수십 년간 피와 배신으로 쌓아 올린 부는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거래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협력업체들은 앞다투어 관계를 단절했다. 최태환이 문어발처럼 확장했던 계열사들은 연쇄적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가 믿었던 견고한 성벽은
사실 부패와 탐욕이라는 썩은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강민준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향해 뻗어나갔다. 이것은 최태환 부자 후즈만의 범죄가 아니었다. 유령팀이 확보한 데이터는 태산그룹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정계,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의 거물들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강민주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알파룸에서 박서연 비서와 유령팀을 통해 수사당국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제공했다. 최태환이 JMBO를 인수하며 남겼던 흔적들은 그의 모든 비자금 루트를 밝혀내는 지도가 되었다. 최태환의 몰락은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에게 뇌물을 받고 JM택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최태환의 범죄를 덮어주었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강민준을 비방하고 최태환을 옹호하는 기사를 써댔던 부패한 언론사 사주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강민준이 5년간 감내해야 했던 조롱과 멸시, 그 배후에는 이처럼 거대하고 추악한 카르텔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 모두가 정의라는 이름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JM테크 내부의 정리 작업도 신속하고 냉혹하게 이루어졌다. 주주총회에서 최태환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즉각 해임되었다. 그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민형 사상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자비나 동정을 베풀지 않았다. 악의 뿌리는 아주 작은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뽑아내야 했다. 세상의 시선은 이제 2명의 영웅과 4명의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5년 전 의문의 화제로 사라졌던 김진우 박사 부부. 그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최태환의 탐욕에 맞서 인류의 미래를 지키려 했던 순교자로 재조명되었다. 그리고 강민준.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를 불임 CEO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복수의 화신, 모든 것을 감내한 전략가라고 칭했다. 그가 겪었던 사고와 그로 인한 불임이라는 상처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영웅의 훈장이 되었다. 그가 아이들을 버리겠다고 선언했던 기자회견은 적을 속이기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연극이었음이 밝혀졌다. 대중은 그의 치밀함과 희생정신에 열광했다. JM테크의 주가는 기적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의 리더십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가 쏟아졌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최태환은 1심 재판에서 살인 교사 및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어 공중분해되었다. 아들 최진석 역시 공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속죄하게 되었다. 김진우 박사 부부의 장례식이 5년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치러졌다. 민주는 내 아이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의 가장 앞자리에 섰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꾹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아이들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담하지만 확고하게 선언했다. 오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희망바이오 연구소의 유산이기 이전에 제 아들이고 제 딸들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이자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조롱받던 CEO는 이제 없었다. 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을지언정 더 이상 그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는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 입은 영웅과 4명의 아이들이 함께 서 있었다. 폭풍이 지나갔다. 최태환 제국의 몰락이 가져온 거대한 소용돌이가 잦아들자 세상은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앞을 지키던 기자들은 사라졌고 JM택의 주가는 경이로운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병약한 불임 CEO라는 조롱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대신 강철의 전략가, 내 아이의 수호자라는 칭송이 그 자리를 메웠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그런 세간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을 완성하는 일이었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하준, 하늘, 바다, 그리고 별. 김진우 박사의 4 아이들을 자신의 법적 자녀로 입양하는 절차였다. 그것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부모인 김진우 박사 부부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들의 유언이 비록 영상으로 남아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했다. 법정에 선 민주는 판사 앞에서 담담히 증언했다. 이 아이들은 제게 복수를 위한 수단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제게 삶의 이유를 되찾게 해준 가족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이들 역시 법원의 심리 상담사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준이는 아저씨는 아니, 아빠는 우리를 지켜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쌍둥이와 별이 역시 민준을 유일한 보호자로 받아들였다. 몇 주 후 법원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강민준은 공식적으로 4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강하준, 강하늘, 강바다, 강별. 새로운 이름이 생긴 아이들은 그날 저녁 민준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비로소 이 부서진 영혼들이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자 민준은 비로소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자신의 몸을 다시 마주했다. 최태환을 속이기 위해 연기했던 병약함은 절반은 진실이었고 절반은 연기였다. 이제는 진짜 자신을 되찾을 때였다. 그는 주치의를 불렀다. 5년 전 사고 후유증입니다.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아버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절망 대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다. 손상된 신경과 근육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불임이라는 진단 역시 완벽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최태환의 음모가 남긴 끔찍하고 영구적인 상처였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다. 상관없습니다. 민주는 재활 훈련을 받으며 말했다. 내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후계자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체력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정신적인 상처는 아이들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다.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밤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서툰 피아노 소리를 듣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따뜻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이들을 위해 펜트하우스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도심 속 차가운 요새는 내 아이가 자라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 근교 넓은 정원과 숲이 있는 저택을 구입했다. 그곳은 안전가옥이 아닌 진정한 가정이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사하던 날, 아이들은 자신들의 방이 생긴 것에 환호했다. 하준이는 최신형 컴퓨터와 서버가 갖춰진 방을, 하늘이와 바다는 벽 전체가 캔버스로 된 그림방을, 별이는 인형으로 가득 찬 방을 선물 받았다. 모든 것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민주는 서재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 대신 하준이와 코딩 게임을 하고 쌍둥이와 함께 정원에 꽃을 심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별이의 머리핀을 꽂아주려다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강철의 CEO는 점차 어설픈 초보 아빠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녁 식탁은 늘 시끌벅적했다. 아이들은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고, 민주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보다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민준이 가정을 돌보는 동안에도 JM 테크는 무섭게 성장했다. 최태환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지자 민준의 진정한 경영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빼앗겼던 JMBO를 즉각 되찾아왔다. 그는 김진우 박사의 유산인 프로메테우스 기술을 세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그것은 최태환이 탐냈던 무기가 아니었다. 민주는 이 기술을 난치병 치료와 세포 재생 연구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윤리 강령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 되었다. JM테크는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생명공학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민준의 아버지와 김진우 박사의 철학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JM테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또한 민주는 회사 수익의 막대한 부분을 출연하여 희망바이오 재단을 설립했다. 김진우 박사 부부를 기리는 이 재단은 전 세계에 재능 있는 과학도들을 후원하고 난치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준이와 쌍둥이들은 재단 기념관에 걸린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세상을 구한 위대한 과학자였음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든든한 아버지 강민준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주는 정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준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드론을 날리고 있었고 쌍둥이는 잔디밭에 누워 구름 그림을 그렸다. 별이는 민준의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박서연 비서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의 일원이었다. 대표님. 아니,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민준은 잠든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깊고 따뜻한 호수와도 같았다. 행복.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복수가 끝났을 때 나는 허무할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진짜 삶은 모든 것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끔찍한 날. 그리고 내 아이가 로비에 나타나 아빠라고 불렀던 그 혼란스러운 날. 그 모든 시련은 결국 이 완벽한 평화를 위한 긴 서막에 불과했다. 조롱받던 약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그의 로비에 처음 나타나 아빠라고 외쳤던 그 혼란스럽던 날로부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강민주는 이제 중년의 원숙함과 강인함이 묻어나는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5년 전에 병약하고 창백했던 청년이 아니었다. JM택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강민준이 서 있었다. 꾸준한 재활치료로 그의 걸음걸이는 굳건해졌고 어깨는 넓어졌다. 사고가 남긴 상처와 불임이라는 의학적 진단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정의하는 족쇄가 아니었다. 세상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가라고 불렀다. JM테크는 그가 되찾은 프로메테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난치병 치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아끼는 호칭은 따로 있었다. 아빠, 아직 회의 안 끝났어요.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훌쩍 자란 청년이 들어섰다. 23살의 강하준이었다. 아이는 훌쩍 자라 아버지를 내려다볼 정도가 되었다. 하준은 김진우 박사의 천재성을 물려받아 JM테크의 차세대 AI 연구소를 이끌고 있었다. 방금 끝났다. 무슨 일이냐? 민준이 부드러운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냉철함 대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하늘이랑 바다. 학회 발표 있잖아요. 늦으면 쌍둥이한테 잔소리 들을 텐데. 막내도 기다리고 있고요. 하늘이와 바다는 이제 20살. 촉망받는 생명공학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세운 희망바이오 재단의 장학생이자 자신들의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 그 유산을 이어받을 후계자들이었다. 두 사람은 오늘 부모님의 연구를 발전시킨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별이는 민준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막내는 벌써 차에 가 있어요. 다음 주 국제 콩쿠르 준비해야 한다고 첼로 케이스를 아주 안고 살아요. 연습실 가기 전에 꼭 발표회에 들르겠다고 고집 부려서요. 16살이 된 별이는 재능 있는 첼리스트로 성장해 있었다. 민주는 내 아이를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내 아이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굳게 뭉쳤다. 그들에게 강민주는 세상의 그 어떤 영웅보다 위대한 아버지였고 아이들은 민준에게 삶의 전부였다. 가자. 민준이 하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두 사람이 로비를 걸어 나오자 직원들이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조롱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지켜낸 존재였다. 차에 오르자 쌍둥이와 별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빠 늦었어요. 하늘이가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미안. 아빠가 회의가 길어졌구나. 민준이 웃으며 별이 옆자리에 탔다. 차는 서울의 야경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하준이 운전대를 잡고 하늘이와 바다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별이는 헤드폰을 낀 채 악보에 집중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최태환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지옥 같은 시간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버텨야 했던 어둠의 나날들.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나 훌륭하고 밝게 자라주었다. 아빠, 그때 별이가 불쑥 헤드폰을 벗고 물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웃고 계세요.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JM테크의 로고와 함께 희망바이오 재단의 건물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그냥 너희 엄마 아빠 생각이 났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김진우 박사님 부부가 지금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차 안이 잠시 숙연하고 따뜻한 공기로 채워졌다. 하준이가 백미러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도요. 엄마 아빠도 아빠에게 가장 감사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아빠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늘이와 바다도 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5년 전 온 세상의 조롱 속에서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아빠 라는 그 절박한 외침. 그것은 저주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의 삶을 구원하고 완성시킨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되었다. 차는 목적지인 학회 장소에 도착했다. 자, 내리자. 우리 쌍둥이들 멋진 발표 응원해야지. 민준이 기운차게 말했다. 5명의 가족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함께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민준은 내 아이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을지 모른다. 최태환이 남긴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하게 채워져 있었다. 조롱받던 옴 이유시이오는 사랑으로 가장 강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이뤄낸 고통을 넘어선 사랑과 정의의 영원한 약속의 증거였다.